안녕하세요. 김미경 TV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이 좀 지나갔잖아요. 멀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추석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네요. 해외에서는 추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한국 슈퍼에 가서 만두 팔고 떡국 팔면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추석이면은 한국에서는 막 우리 송편 빚고 뭐 맛있는 거 막 많이 해먹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딱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 음식이 풍부하진 못하더라도 딱 하나라도 뭐 이렇게 송편이라도 하나 빚고 무슨 뭐 무국이라도 하나 끓이고 그래서 잡채라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잡채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3명을 키웠잖아요. 또 우리 4자매, 내 동생 같이 살고 있고 55년째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뭘 보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같은 리듬으로 삽니다. 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다른 거 했다가 다시 똑같이 삽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죽을 고비 넘기고 나면 사람 변한다고 잠깐 변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요. 이런 얘기예요. 저희 집에는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땠냐 하면은요. 어렸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뭐냐면 파장이 무지 큰 애였어요. 나는 정말 고집도 세고 사고도 무진장 치고 정말 가장 많이 우리 집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 맞은 만큼 돈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얌전한 애가 아니에요. 얌전한 애가 아니에요. 사고도 크게 치고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큰일을 벌려서 100명한테 서명 받고 이랬다가 내가 거의 정학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큰 사고였어요, 그거는.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엄마는 지집애가 학교 나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하지 얌전하게 하지 그걸 왜 그러냐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한 짓이에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제가 저런 짓을 하냐고 그랬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사고를 엄청 많이 쳤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서울로 가지 말고 청주에서 얌전하게 대학 나와라 했을 때 우리 큰언니는 그래서 충북대학교를 갔어요. 나는 뭐 말도 못했어요. 안 간다고 얼마나 뒤집어졌게요. 그때 엄마랑 싸운 거 생각하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엄마가 가라. 가고 싶으면. 나는 안 간다. 그리고 무지 싸운 게 뭐냐면 왜 엄마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냐. 엄마는 내 생각을 거의 안 할 텐데 바빠서. 왜 엄마가 나를 휘두르려고 하느냐. 엄마가 돈을 대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돈을 절대 안 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독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 파장이 무진장 큰 아이는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장 내에서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애는요,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고 애 얌전하고요. 너무 범생이고요. 여러분, 모범생들 파장이 어때요? 모범생들 파장 요만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 파장이 움직여요. 근데 어때요? 모범생들 보면은, 40대에서도 이러고 살아요. 자기 파장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돈도 이렇게 벌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도 이렇게 벌어요. 물론 뭐 흥할 땐 흥하고 망할 땐 망하지만 이 폭이 엄청 사람의 보폭이 다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되게 파장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되게 파장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도 속을 무진장 썩였죠. 음대 들어가서 음대 한 1년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고 철학과를 전과를 하겠다, 휴학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파장이 크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엄청 흔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를 키울 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고, 저거 저렇게 속썩여서 뭐가 되냐고. 나는 집에서 되게 문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음대 졸업하고 학원하고 뭐 광고회사도 다녔다가 강사로 활동하고 이게 제 움직임을 보세요. 내가 파장이 엄청 커요. 지금도
한국에서 강의하고 해외 투어하고 엄청 파장이 크게 움직이죠, 제가. 물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이익도 많이 나요. 이 파장.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러고 사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내 파장 그대로예요. 근데 어렸을 때 내 파장은 우리 부모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내 자녀 3명을 봤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3명 중에 파장이 다 달라요. 큰애 파장, 둘째의 파장, 셋째의 파장 다 달라요. 파장의 느낌도 다르고요. 파장의 거칠은 정도도 다르고 파장의 폭도 달라요. 굵기도 달라요. 엄마는 알 수 있는데요. 그거를. 근데 파장이 큰 애일수록 속을 너무 썩여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은 파장이 엄청 컸어요. 특이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파장이 크게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들 파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힘들었어요. 감당하기가. 근데 나중에 아들의 파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막 자퇴하고 힘들 정도로 자기 파장이 큰 애구나.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살아요? 중고등학교 때 파장이 큰 건 어때요? 40, 50대도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크게 되겠죠. 우리 집에도 세 아이가 있기 때문에 파장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우,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둘째는 너무 속을 썩여요. 이거는 파장의 크기가 커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한 엄마가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큰애는요, 애가 너무 얌전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파장을 느껴보세요. 우리 큰애는요, 너무 얌전해요. 아주 모범생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꼬박꼬박.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대학 다녀요.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 말 잘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요, 큰아이 농사는 성공했어요. 근데 작은아이 농사를 망쳤어요. 내가 어떻게 망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이 음악한다, 미술한다 막 싸댕기고, 요새는 또 무슨 농구한다고, 축구한다고 싸댕기고, 어렸을 때 그러더니만 그렇게 애가 말을 안 듣고 관심도 이상한 거에만 관심을 보이고 공부에는 관심이 통 없었대요. 그러더니만 얘가 지금 엄마가 칭찬할 수 없는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둘째는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농사를 잘 졌다 망쳤다라는 기준이 엄마가 용인할 수 있고 그 엄마의 파장이 요만큼이라 애 파장도 요만큼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파장은 다 뭘로 봐요? 엄마는 자기 수준의 파장이 이만큼이라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파장이 요만큼이라 이 정도 파장의 아들은 이 엄마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정상이고 요만큼은 다 문제예요. 이 엄마가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대요. 자기 파장과 똑같은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파장의 아들을 좋아하고 농사 잘 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파장은 이해할 수가 없지. 엄마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가 도저히 자기가 이해하고 담을 수 없는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문제로 보면 안 되잖아요. 나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내 파장과 비슷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부모의 문제지 그 파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엄마에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둘째 진짜 잘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느낌이 안 왔어요. 여러분 파장의 애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많고 관심도 많아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파장이 나중에 씩씩한 파장으로 무엇인가 생산적인 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파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문제야라는 생각을 안 가져야 돼요.
이런 파장을 갖고 태어난 거는 문제야. 나는 문제야. 형 봐. 얼마나 얌전해 파장이. 저런 파장을 우리 엄마는 좋아해. 나 같은 성품, 나 같은 기, 내 파장은 다 문제라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파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얘를 갖고 신나게 못 살아요. 자기답게 못 살아요. 이 파장 다 해내지 못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진짜 감사하는 거 하나는 나의 이 파장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가 되게 걱정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를 응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하고 재밌는 애로 인정해줬다는 거.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특이하대. 나 재밌대. 오 이거 특이하고 재밌는 걸로 뭐 해볼까. 그래서 내가 특이한 짓을 하는 게 난 하나도 거리끼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막 피아노관에다가 갑자기 한번 강의가 떠더니 나 강의해야 돼. 막 이런 느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파장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파장대로. 그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좋은 환경이 됐던 것 같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아이들이 고유하게 태어난 그 파장을 이해 못해서 그래서 애들에게 실수하거나 애들을 이해 못하거나 애들이 자기 파장대로 충분히 다 살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번에도 추석 때 가서 우리 네 자매와 내 미국에 있는 내 동생의 파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파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근데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파장 그대로 사는구나. 속썩인 게 속썩인 게 아니구나. 얌전한 게 얌전한 게 아니구나. 자기 파장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파장을 이렇게 봐요. 되게 재밌어요. 파장을 이해하고 나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걱정을 부모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파장에 대해서 파장을 가지고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파장은 뭐지? 이런가? 아니면 이런가? 지금 이러면 나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살겠네? 감당할 만하네. 이 파장대로 살 수 있게 얘 파장을 칭찬해줘야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를 파장으로 한번 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자녀를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미래에 대해서 내 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11월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그 얼만큼 성장하셨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성장해야 되고 아이들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샌가 훌쩍 컸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이 크는 만큼 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코칭뿐만이 아니라 공감조차도 못하겠구나. 또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적절한 칭찬, 피드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기 김미경 TV에 오셔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재료를, 힌트를 사실 공부라는 게 저희 김미경 TV에서 하는 건 힌트인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힌트를 갖고 저와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음악을 하는 놈이에요. 재즈 피아노를 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있잖아 피아노를 치잖아. 근데 엄마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제일 뛰어나야 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당연히 피아노겠지. 그랬더니 맞아 엄마. 근데 나는 지금 벌써 3학년이고 3학년이 되니까 과연 내가 1, 2년 후에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됐구나.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피아노로 먹고 살려면
피아노를 더 잘 쳐야 되나? 하다가 얼마 전에 내가 느낀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세션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연주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10,000원을 내고 그 세션 바에 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무대 위에 이제 피아노도 있고 뭐 각종 관악기도 있고 마이크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먼저 나가서 호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다. 그럼 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런 연주를 하고 싶다. 누구 좀 관악기 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하겠다. 그럼 나가서 즉석에서 팀이 꾸려지고 즉석에서 곡이 정해지고 즉석에서 연주를 1시간 동안 하면은 자기 기량도 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즉석에서 연주를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우리 아들이 성격이 뭐랄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아웃고잉한 성격이 아니에요. 약간 소심하고 또 생각의 속도도 나보다는 좀 느리고 뭐 이러단 말이에요. 몸의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러니까 쭈뼛쭈뼛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누가 피아노가 비었는데 피아노 연주할 사람 나와주세요. 그래서 지가 손을 들고 나가서 연주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그 경험이 무엇보다도 같이 연주한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연주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왜 그 노래하는 보컬이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피아노 반주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와달라 그래서 참 신기하죠. 처음 나갈 때는 그렇게 쭈뼛쭈뼛했지만 처음엔 두 번째 나갈 때는 마치 여기가 자기 놀이터인 것 같은 느낌, 친숙해지는 거. 여러분요,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새로운 장소는 처음 만났을 땐 쭈뼛쭈뼛하지만 나중에는 친숙한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원래 사람 사귀는 거나 장소 사귀는 거나 사귀는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좀 사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가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랑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한 일주일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만 어떤 홀 같은 데다가 레스토랑 카페를 빌려서 거기서 재즈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뭐 한 10만 원씩 받고 티켓을 판다. 그래서 뷔페로 음식이 차려지고 거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부를 텐데 그날 당신의 음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와서 나랑 같이 연주를 하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연주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만 원씩 티켓을 사서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 하면은 30대의 청춘 남녀들인 거죠. 연주를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피아노 연주 좋았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쫄았대요. 뭐라 그래요? 엄마 있잖아. 그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눈으로 봤을 때는 30대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미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 아이 같은 마음, 애기 같은 마음이 난 이해가 가요. 엄마 있잖아. 나는 학생이잖아. 그리고 알바비 받고 가서 연주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냐 그랬더니 다 은행원, 직장인 엄청 어마어마하대. 걔 눈엔 지금은 자기는 그 학생으로서 돈만 쓰고 별로 돈도 못 버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정규직으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우리 아들 눈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말을 붙였대요. 근데 막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 소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어린애가. 사회 경험도 없는 애가.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음악이 소재가 돼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뭐 어떠냐면 엄마 그래서 내가 2주 후에 그 누나가 오라 그래서 또 갔거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 붙였어. 그랬니? 엄마 별거 아니야. 30대 형님들이랑 말하는 것도 누나들이랑 말하는 것도 참 사람이요. 어쩜 그렇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쉬운 것도 우리는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되는지 몰라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들이 신이 나서 이제 그 누나가 하는 콘서트에 가고 작은 콘서트에 가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누나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연주회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돈을 받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걸 몇 번을 해보고 나더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있잖아.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너무 기본이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내 피아노 연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이 되어야 돼.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뭔지 알아, 엄마?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그러니까 나보다 엄청 커리어가 높은 30년, 20년 나보다 더 커리어가 높은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나보다 이 길을 2년, 3년 바로 앞서서 먼저 가 있는 형, 누나들이랑 친해지면 그 누나들이 무엇인가 모자랄 때, 연주자가 필요할 때, 꼭 내가 있었으면 좋겠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걔 불러봐 라고 얘기하거나 기회가 주어져. 음악을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진짜 나한테 기회는 사람한테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톡앤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연주를 하면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뮤지션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거기 리더였던 친구가 있어요. 리드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퍼스트 기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아티스트들이 되게 이렇게 성격도 외골지고 괴팍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잖아요. 아티스트들한테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왜냐면 오히려 아티스트들은 회사를 다녀서 단체로 100명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점점이 흩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점끼리 연결이 되는 능력이 없으면은 더 고립되고 굶어 죽어요, 진짜.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정말 우리 아들 칭찬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나이도 아직은 어리다면 어린데 자기의 피아노 능력이 팔려나가기 위해서는 내 점이 어디 가서 연결해서 무엇인가 돈도 되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나한테 내 능력을 펼쳐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피아노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만나는 또 다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알아낸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 어렸을 때도 그랬던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 다 똑같이 공평하잖아요. 다 갓난쟁이에요. 그럼 어떤 갓난 아이는 뭐 100년의 역사와 모든 학습을 다 하고 나오고 다 능력을 타고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공평해요. 다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싸고 말도 못 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 공평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평하게 한 손에는 한 줌만큼의 돈과 한 줌만큼의 복을 갖고 태어나요. 나 먹을 돈과 내가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복. 근데 갓난애기 손이 다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요만큼씩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세상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명이,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999명이 한 손에 돈, 한 줌만큼의 돈, 한 줌만큼의 복을 다 갖고 태어난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게, 요렇게 하고 요만큼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딱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은 사실은 어렸을 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커지면 요만큼은 나도 못 먹여 살리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가진 돈과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돈과 내가 가져야 될 복은 999명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거래가 일어나야 되죠. 비슷한 것끼리 합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네가 가진 돈과 네가 가진 복은 요만큼이라 너무 작아. 아마 너도 못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네 돈과 네 복은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서 만나. 엄마는 그렇게 20살부터
어른이 되면서부터 20살부터 수도 없이 많은 내 돈과 내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교류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시너지가 나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재탄생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접촉한 그 결과가 지금 엄마고 너는 그걸 지금 30년 뒤에서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되게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맞아 엄마. 진짜 내 돈이랑 내 복을 다른 사람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누나가 세션바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보컬 하시는 분인데 나를 되게 좋아했고 그러더니 나한테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30살, 38살 막 이렇게 먹은 직장인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또 나를 되게 좋게 보면서 또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엄마 나는 이제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나라는 사람들 알리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겠어. 진짜 잘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부모가 직접 가르쳐줄 수 없는 게 인간관계예요. 우리 막내 보세요. 자기보다 어른한테 문자가 왔을 때 예의껏 보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길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맨날 애들끼리만 크크크 이런 짓만 하다 보니까. 근데 몇 번 해보기 시작하면은 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건 처음에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가 나에게 익숙해지고 사람이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무엇인가 하는 방법은 접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무섭고요. 혹은 인간관계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반드시 문자를 보내야 될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문자를 10번 지우면서 연습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정말 문자의 달인들이 있어요. 정말 3-4줄밖에 안 되는데 사람 마음을 훔칠 정도로 정말 정성스럽게 잘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자 받고 나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보낼 때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왜 문자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막 떨려. 어디서 멈춰야 될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흑 그리고 이미티콘 하나 날려서 나는 당신이랑 그만 말하겠다고 이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왔다 갔다 문자를 보낼 때 이거를 잘 이어서 쓰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이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 보낼 때도 내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 너에게 인연이 닿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어봐라. 그래야 애들이 인간관계를 학습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이로운 것인가.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립되지 않고 그래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면 인생의 반도 안 풀려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융화되어지고 섞이고 거기로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도 안 나고 기쁨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나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얘가 성장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지가 자기 돈과 자기 복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걸, 이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느꼈구나. 잘했다.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사실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신다면 문자 보내는 것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부터 잘 반응해 주는 것부터 연습을 하게끔 하고 잘했을 때 무진장 칭찬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어른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거 너무 못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실 연습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돈,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많이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네,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강사잖아요. 강의한 지 이제 26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할 수 있게 된, 그리고 또 강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의 그 비밀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요. 나를 잘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한테는 정말 은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말대답이에요. 진짜 꼬박꼬박 말대답해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강의 사례 발표를 하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강의 사례 발표를 하고 왔는데 너무 강의 사례 발표를 내가 봐도 맛깔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어디서 강의가 또 쪼기 들어와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강의를 나가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랬어요. 이런 직업이 있어. 이걸로 직업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내가 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도 가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대 때 나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남편한테. 있잖아, 나 이걸로 직업해도 괜찮을까? 나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다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나 강의하면 어떨 것 같아? 안 그래요? 20대 많은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강의 아무나 하잖아. 혹시 김동길 교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그런 분이 하는 거지. 당신 무슨 음대 나와갖고 무슨 강의를 하냐고. 아니 무슨 음대 나오면은 강의하지 말라고 어디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사람도 꼭 핀잔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도 걱정이 됐겠죠. 이제 도대체 백그라운드가 음대야.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밖에 아는 여자가 갑자기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떤 강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아빠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있잖아, 나 강의하면 어떨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강의? 그러더라고. 나 아빠 얘기했잖아, 이번에 사례 발표했잖아, 피아노 학원 성공 사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휴, 그랬어 우리 미경이? 그 사람들이 막 받아 적은겨? 막 받아 적었어 아빠. 어휴, 잘했나 보네. 너 그래서 여기저기 또 뭐 강의 몇 군데 들어왔다며. 이야, 너 대단하다. 아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빠 강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은 뭐랴? 아유, 음대 나온 여자가 뭘 하냐고 하지 말래.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 나쁜 놈이요? 한마디로. 너무 웃기잖아요. 정말 나한테 용기가 됐던 한마디. 그 나쁜 놈이요. 응? 너 있잖아, 아버지 말을 잘 들어봐 미경아. 네 남편 말을 믿으면 안 돼. 너는. 왜요? 네 남편은 널 잘 몰라. 걔는 너 만난 지 몇 년 안 됐잖아. 우리 미경이 아버지가 낳았어. 내가 너 길렀어. 내가 네 남편보다 100배는 우리 미경이를 잘 알지.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 봐봐 미경아, 너는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말을 잘했다. 너 되게 솔직하네요. 너는 이제 운동회 딱 끝나고 오잖아. 그러면은 3시간 운동했으면 3시간 얘기야. 5시간 운동했으면 5시간 얘기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미주알 고주알 탁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는 겨. 아우, 우리 미경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다. 너 있잖아,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
아버지가 남자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게 지금부터. 내가 네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 아니야. 왜냐? 네 엄마는 내 마누라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자기 마누라의 꿈에 대해서는 썩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애 잘 기르고 7시에 들어와서 밥 해놓으면 좋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는 네 남편 말을 꼭 들어야 되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이게 아버지 의견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운동회 때 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원래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감동시키기가 엄청 어려운 게 왠지 아냐? 너무 아니까. 너무 아니까 감동 포인트가 없지.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엄청 감동이야. 왠지 알아? 잘 모르니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만 듣고 감동하는 거지. 너 생각해봐, 미경아. 너 저기 뭐 충청도 목사들이 왜 지 동네에서 목사들이 자기 동네에서 충청도면 충청도에서 목회를 못하고 저기 전라도 가서 하는지 알아? 자기 앉아서 생각해봐. 동네에서 못하는겨. 미경아 있잖아. 근데 너는 어땠는지 아냐? 내가 너 낳았잖아. 키웠잖아. 근데도 너는 재밌더라.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아주 웃겨. 그리고 아주 그냥 빠져들어.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 특별한지 않은 게. 너 네 언니 봐라. 한 뱃속에서 나서도 딴판이지 네 언니는. 아우 걔는 5분 이상 얘기를 안 해서 아버지가 괜히 미워했잖아 걔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랑 나랑 얼마를 통화했는지 아세요? 한 1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와 길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해야겠다. 강의 1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날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명창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명창. 입에다 손대고 명창. 귀에다 손대고 뭐? 귀명창. 자 봐요. 이런 거예요. 그 명창 안숙선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노래를 해. 막 무대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어. 얼마나 기운이 안 나겠어요. 원래 노래를 뽑아내려면 신나게 뽑아내게 하려면 청중이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저기 구석 한 군데서 혼자서 막 이러는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으쌰으쌰 막 얼쑤얼쑤 그러면 막 옆 사람이 어우 저 남자 왜 저리야 왜 저리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우리도 해야겠다 분위기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엔 다 같이 얼쑤얼쑤. 안숙선 선생님이 신나게 노래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무대 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혼자서 매 이랬던 남자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알바? 남편? 아니요. 안숙선 선생님의 스승이요. 뭐냐면 잘 봐요. 안숙선 선생님처럼 이제 명창은 아니지만 뭐예요? 귀가 명창인 거죠. 귀명창이라 그래요. 귀명창. 그래서 귀가 명창이라서 노래는 명창만큼 못하지만 귀가 명창이야. 가서 얘기하죠. 아, 그 진짜 잘했다. 야, 그 어려운 건데 어쩜 그렇게 잘했냐.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가르쳐주고 귀명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대답도 잘하고 말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렇게 내 말을 들어주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귀명창이 없었더라면 나는 명창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운동회 갔다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 지지배가 그냥 말만 많이 하고 너 그렇게 말대답해서 어디다 쓰고 네 언니 봐라 얼마나 조용하고 지 할 일 딱 하고 너는 아주 그냥 입으로 그냥 들어자. 내가 이런 소리를 매일 들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절대로 강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강사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주 되게 당당하게 요구요. 미경아 이번에는 얼마 좀 내려보내라. 네 알았습니다. 아유 귀엽죠 우리 아버지. 근데 저는 정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저를 공부를 시켜줬다면 아버지는 내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귀명창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전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진짜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물론 말만 명창 기명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애가 되게 잘 까불어. 춤을 좋아하는 애야. 3살 때부터 텔레비에 나오는 춤을 뭐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게 명창이잖아요. 몸의 명창. 막 신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야, 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나 텔레비 안 보여. 그 텔레비 앞에서 까불지 말고 이렇게 했어봐요. 걔가 댄서가 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지 얘가 댄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렸을 땐 되게 부족해요.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잘하는 건가? 이거 나중에 야단 맞을 일 아닌가? 그랬어요. 잘하는 건가? 야단 맞을 일 아닌가? 두 가지를 아이가 헷갈려요. 어렸을 땐 다 그래요. 그때 부모가 뭐예요? 확인시켜주는 거. 그걸 더 끌어내는 게 규명창 역할이죠. 내가 나는 노래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은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거에서 어른들한테 혼나기나 하고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할 때 부모가 어느 쪽을 확인해 주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미경이 말 잘한다. 우리 미경이 춤 잘 춘다. 그럼 얘는 어때요? 확인 받았을 때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죠. 근데 이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면 야 너 왜 까불고 그래? 춤 그만 춰. 야 너 왜 이렇게 말 대답하고 그래? 하지마. 저 커서 뭐가 되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어때요? 내가 하는 것에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돌아보지도 않겠죠.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은 명창이 될 기회를 잃습니다. 꿈의 명창 말이에요. 누구는 노래를 잘해, 춤을 잘 춰, 말을 잘해, 요리를 잘해. 이 세상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명창 기질은 10,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돈 많은 부모? 아니요.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명창 부모요. 규명창 부모.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규명창이 돼줘서 하다 보면 들어주고 봐주고 하면서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쑤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봐요. 나이 50 넘어서도 내 청중이 막 김미경 선생님 강의 재밌다고 막 박수치고 얼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역량의 3배 이상을 내면서 강의를 해요. 근데 지금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저 까먹어요. 여러분 55세도 규명창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3살, 4살, 5살, 15살, 20살 때. 그런 부모가 너무 필요한 거죠. 저도 지금 부모 노릇을 할 때 제일 나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과연 내 아이의 재능에 과연 규명창인가? 라는 생각이요. 저는 아직도 요즘도 우리 아빠랑 통화를 많이 해요.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암 수술은 하셨지만 건강하세요.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전화하면 받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아버지랑 통화하면 막 30분 기본 1시간 막 떠들어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휴 우리 내가 이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미경이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전화를 받거든요. 정말 기명창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움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 때문에 물론 엄마가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한테 할 도리를 다 하셨어요. 돈은 별로 못 버셨지만 규명창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의 모든 건 다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가 명창될 기회를 혹시 우리가 막고 있지 않나요? 자녀는 15살이건 혹은 30살이건 혹은 나이 50이 넘어도 내 부모가 규명창이를 바라고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멋진 명창으로 키우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규명창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글쎄 뭐 있나 보여줄까?
샌프란시스코 가장 상징적인 그거 없지? 금문교가 있어야 샌프란시스코인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앞에서 제가 했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바빠서 여길 못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고 곧 나가서 또 오늘 첫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투어 중이잖아요. 투어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살다가 엄마가 가장 불같이 화를 냈을 때 너는 엄마가 너한테 화난 적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 뭐 시댁 어른이건 친정엄마건 가장 화가 났을 때가 뭔지 하면 어른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대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왜 그 시어머니건 뭐 친정엄마건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전화로 막 화내시다가 할 말 없으면 꼭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그 섭섭함은 다 거기로 가게 돼 있는데 결국 한 줄로 정리가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무시하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겨? 너는 애미를 무시하는겨? 대부분 다 이게 그 통칭인 것 같아. 내가 화난 이유의 통칭이 무시. 근데 맞아요. 그게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화가 날 때가 사실은 자식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나에 대해서 얘네가 존중하지 않고 존중은 뭐 별로 바라지도 않아. 감히 엄마 돈 없다고 날 무시하냐? 엄마 못 배웠다고 무시하냐? 내가 너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밀어주지 못했다고 날 무시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다고 무시하냐? 모든 것이 다 무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한편 생각해보면 무시당했을 때가 가장 슬픈 것 같아. 그죠? 그럼 무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편도 이래요. 우리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를 되게 좋아해. 근데 지금 이제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애들도 봐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사실은 딸한테 너무 대단한 걸 베푸는 중이에요. 그 직장 다니는 딸을 위해서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이 엄마가 가끔씩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시골에 놀러 가면 시골에 있는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뭐 있어요. 시골 가면은 뭐 이렇게 장터처럼 돼 있어서 뭐 어머님들 오시라 그래갖고 막 휴지 주고 뭐 주고 그러면서 뭐 파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되게 사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거 재미잖아. 그럼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엄마가 사갖고 온대요. 그러면은 딸들 셋이 모여서 하나같이 엄마를 뭐라 그러는 거죠. 그 미쳤어. 엄마 왜 사? 그런 거 도대체. 그런 거 속지 말라니까 도대체. 엄마는 딱 보면 그거 이렇게 시골 노인네들 이렇게 꼬셔갖고 파는 건지 엄마는 그게 감이 안 와? 그걸 모르겠어 엄마는? 엄마는 그런 걸 왜 사? 이 딸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놓은 거 아니야. 그만큼 키워 놓은 거 아니야. 근데 자기네 그만큼 지적 수준 갖게 이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져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적 수준을 가졌잖아요. 엄마 때문에. 근데 엄마 때문에 가진 그 지적 수준으로 엄마를 이것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그게 엄마는 사귄 줄 몰라? 그걸 왜 샀어? 막 이러니까 엄마가 딸 셋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고 눈이 벌개지시면서 너희들 나를 무시하고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 딸들이 엄마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엄마 사실을 말하는 거냐. 그런데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며칠을 말을 안 하시더래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래도 니네랑 있지 말아야겠다. 응? 내가 니네한테 너무 잘해줬더니 니네가 엄마 무시하는구나. 이제 엄마 나이 들었다고 엄마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엄마 무시하는구나. 엄마 시골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 순간 딸들이 놀래갖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지. 야, 우리가 뭐 잘못했지? 사실 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마를 무시한 행위였다라는 생각이 딸들로서는 어때요? 잘 안 들거든요. 엄마 위에서, 엄마 사랑해서, 엄마 그러면 그런 거 손해보는 거야. 이걸 엄마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싶었겠냐. 친구들 다 살아가는데 엄마도 가서 그런 것도 하나 사고
엄마가 그런 거 살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엄마가 이거 잘 샀지? 그러면 그래 엄마 잘 샀어요. 재밌었겠네 이러고 말걸. 그걸 왜 샀냐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진짜 못된 딸들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해 막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 마음이 조금은 풀렸대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한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엄마 그 홍순희 여사님께서도 우리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엄마 마음을 몰라주거나 엄마를 폄하하거나 감정적으로건 지적으로건 엄마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엄마 굉장히 화내시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딸들이 이렇게 애 취급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는 그런 거 왜? 엄마는 뭐 몰라. 몰라.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되게 엄마를 애 취급하면서 엄마를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그 연세 드신 엄마한테 그러는 걸 보면은 그 엄마를 마치 애 취급하는 깜짝 놀라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그런 짓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거나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어도 엄마를 존중하는 말을 하고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엄마 진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게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잘하는 거예요. 애 취급하고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랬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직원 엄마도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니는 엄마를 무시하냐? 이리 앉아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그때그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는지 왜 이 딸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 나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 사실 되게 재밌는 그때 약간 우리 아들이 충격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콜라건 뭐건 음료수를 사주잖아요. 그럼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말귀 다 알아들은 7살, 8살 때 저거 먹고 싶다고 콜라를 먹고 싶대. 콜라를 만약에 사줬어. 주스 먹고 싶다. 주스 사줬어. 그랬더니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한참 걸어가서 사줬는데 한 모금 딱 먹고 나더니 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걸 나한테 주는 거죠. 주스병을.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가 먹고 싶다 그래서 주스를 샀지 그럼 끝까지 버리고 버리는 것도 네 책임이야. 주스를 다 먹을 때까지 귀찮아도 들고 다니는 것도 네 책임이야. 엄마는 네 컵 홀더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네 컵 쓰레기통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먹은 건 네가 끝까지 먹고 알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해라. 어때요? 너무 야박한가요? 아니요.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지가 한 건 지가 치워요. 내가 좋아서 한 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잘 훈련이 되면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의 시간을 존중하고 엄마의 몸을 존중하고 엄마의 것을 받아 썼을 때 무상이 아니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께 다 내 거고 엄마 시간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 시간 다 내 거고 엄마 노력 다 내 거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엄마는 나를 위해서 시간 쓰고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슨 에일리언 취급한다니까요. 남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몸 쓰고 막 고생하고 이러는 게 계속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에일리언이에요.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자기 머릿속으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머릿속으로 그런 사람을 상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고생해도 저건 엄마가 좋아서 나한테 하는 거고 엄마가 아무리 많이 나한테 돈을 써도 그건 엄마가 그냥 뭐 자식밖에 돈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엄마가 아무리 아껴 써도 그건 본인이 뭐 원래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타이밍에 고마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있죠. 이거 엄마 잘못 아닐까요? 어찌 보면?
자녀가 어느 타이밍에 엄마 고마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늘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 기뻐했던 사람인데 뭐 저렇게 해도 뭐 희생해도 계속 즐거워하시는 거 아닐까? 희생해서 계속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지구 바깥에 있는 외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외계인 취급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느 타이밍에 고마워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는 시스템을 그런 걸 잘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타이밍에 고마워할지 알아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우리 더 섭섭해져요. 왜요? 몸이 늙잖아요. 돈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쇠약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나이 든 사람은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안 돼요. 70 먹은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약한 사람한테 무시까지 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슬픈 감정이 혹시 내가 만든 거 아닐까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한테 어느 타이밍에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지 잘 안 가르친 거 아닐까? 사랑만 주고 존중하는 법은 내 자녀한테 안 가르친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교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거,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나이 들수록 더 내 몸, 내 마음, 자식으로부터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건강하게 내 마음 지켜나가면서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시받지 않게 삽시다, 우리. 자, 여러분은 엄마 노릇 잘 하세요? 엄마 노릇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사실 25, 6까지 김미경으로 살다가 갑자기 엄마 노릇 하려니까 쉽지 않죠. 임신기간 좀 있었고 바로 내가 낳았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정말 우리 큰애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엄마가 되지 못했을 때 엄마 노릇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 그 모든 시행착오를 우리 큰딸과 함께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하면서 우리 딸한테 그걸 물어봤었어요. 엄마 이번에 공연할 건데 거기서 이제 엄마의 고백이라는 코너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 좀 쓰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엄마가 너한테 되게 잘못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응?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적어서 줘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뭐 있나 살펴볼게 뭐 이러더니 세상에 아우 A4로 한 20장을 적어서 이것도 아직 기억 다 못 해낸 거라고. 세상에 괜히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나한테 했던 글을 모아서 내가 엄마 고발장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 글은 제가 요번에 낸 엄마의 자존감 공부, 내가 엄마로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쓴 책의 맨 마지막에 제 고백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고발장이었어요. 우리 엄마를 고발합니다. 나이 반백살, 직업은 워킹맘, 고발 사유, 지난 20년간 자기 일하느라 바쁘다며 딸에게 수없는 만행을 저지름. 사건 일지 1. 내가 6살 때 바쁘다며 한여름에 유치원 간식으로 토스트 만들어서 호일에 막 싸줌. 그거 먹고 필름이 끊김. 눈 떠보니 병원. 장마 때라 토스트가 쉬어서 식중독 걸림. 너무 배 아파서 기절했음. 2. 내가 9살 때 아침에 머리 빗겨줄 시간 없다고 내 머리를 엄청 짧게 자름. 그리고 유행하던 엄정화의 포이즌 머리라고 막 우김. 3. 내가 12살 때 가정통신문에 엄마 사인해 가야 되는데 자기 사인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줌. 앞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해가라고. 내가 19살 때 수능 전날 밤 내일 도시락 싸가야 한다고 했더니 엄청 화냄. 어떻게 수능같이 중요한 날 애들 급식을 안 하냐고. 대체 이런 엄마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의 엄청 많이 써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랬었나 막 기억도 안 났는데 우리 딸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또 나에게 보내왔어요. 엄마 놀랬지? 내가 너무 긴 고발장을 써서. 근데 그거 다 사실이야. 엄마는 다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 기억해. 근데 말이야 그걸 쓰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나는 참 엄마 잘 만났다. 이런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다. 엄마 있잖아, 내가 다시 9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스스로 내 머리를 짧게 자를 것 같아. 아침마다 내 머리를 빗겨주는 10분을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엄마, 나는 지금도 머리를 계속 짧게 잘라. 생각해보면 엄마 덕분에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은 것 같아. 엄마, 그때 만약에 엄마 대신 사인하는 법을 몰랐다면 어른이 된 지금도 아이처럼 모든 결정에 엄마가 필요했을지도 몰라. 엄마 좋지? 지금 나랑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얘기 할 수 있어서. 나는 그것도 엄마가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선물한 여유라고 생각해.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책임으로, 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 가끔 엄마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난 알아. 이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엄마는 최선을 다해 엄마의 운명과 싸워왔다는 걸. 엄마 고마워. 이런 글을 우리 딸이 나한테 보냈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었는데 무진장 노력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30년이요. 그럼 엄마 노릇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나도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는데 30년이나 걸린 것 같아요.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엄마 노릇이 뭔지 조금 알겠고, 근데 너무 섭섭하게도 큰애가 다 커버렸어요. 다시 애로 만들 수 있다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29살짜리 우리 딸과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옛날에 못했던 거를 요즘에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잠시 한 30년간 우리가 엄마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못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누가 해도 엄마 노릇은 처음부터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30년 지나야 어느 정도 엄마 노릇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때 제대로 못했다고 미안해하는 게 자녀들한테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너희처럼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엄마도 살아가고 있어. 우리 같이 살자라는 느낌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나는 그걸 우리 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미안한 거 많잖아요. 엄마로서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건 미안하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모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들을수록 좀 이렇게 조금 성장한 자식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교도 떨고 이렇게 머리도 좀 써야 되는 거 아세요? 너무 엄마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애들도 지겨워요. 걔네도 자식 노릇이 한 30년 하니까 지겹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한테 약간 어른처럼 굴고 싶기도 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이 나를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가서 영화 보자. 밤늦게 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심야 영화를 보고 이렇게 탁 내리면서 우리 딸이 나를 차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엄마 그래 잘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때 내리면서 내가 딸을 보면서 그래 너무 재밌었어 고마워 고마워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참 지나서 맞아 엄마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나한테 되게 고맙다고 말하는구나. 영화 한 편에도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나는 무지무지 많이 받았는데 왜 고맙단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되게 미안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사랑받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자꾸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가 결국은 미안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들이 많이 보는 그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서 우리끼리 내가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고맙다고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애가 미안해서 태도가 많이 달라질 테니까 이제는 꼭 엄마 노릇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사랑도 좀 받으시면서 천천히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엄마로 늙어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중반까지 달려왔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열심히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미안해도 1000번을 미안해도 우리는 아이들의 엄마니까요.